작은 서점. 월터 서치는 번역가였다. 그는 초록색 만년필로 글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펜 끝을 공기 중으로 들어 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제임스 설터의 소설 어젯밤 그 첫 장에 담긴 문장으로 문 열었습니다. 이 단편은 아내의 안락사를 돕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목 Last Night, 어젯밤과 또 마지막 밤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에서 책 선물 준비하고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이 두 권의 필사 에세이인데요. 오은 시인의 신간 밤에만 착해지는 사람들은요, 단순한 필사책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문장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직접 쓴 손글씨를 만나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권은 유희경 시인의 필사 에세이 천천히 와. 네, 시인의 어머니가 직접 쓴 손글씨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문자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청취자 4222님께서 책을 즐겁게 잘 읽을 수 있는 습관 알려주세요. 조금 읽으면 눈도 피곤하고 오래 앉아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거 제가 쓰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똑같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독서대를 쓰고 독서대를. 앉아서 읽을 때는 고개를, 제가 특히 목 디스크 있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가 가장 안 좋은 자세여서 독서대를 이용하라. 네, 독서대를 쓰고 네. 또 저는 침대도 리클라이너 침대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 누워서 너무 책 좋죠. 볼 때 맞다, 네. 되게 불편하잖아요. 사실 네, 옆으로 네. 누워서 봐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걸 산 이후로는 이렇게 쭉 기울여서 되게 환자처럼 보인다는 단점은 있는데 내 방에서 내 마음대로 그쵸. 누가 보지도 않는데. 맞아요. 그래서 좋아요. 리클라이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각도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군요. 책 네. 읽는 거에는 각도가 중요하다. 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 소설은 네. 사실 그렇게 집중력을 억지로 어떻게 내가 가져와야지 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네. 저절로 집중이 되는 그런 내용의 재미있는 책입니다. 아니, 그거부터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책 장르가 뭐예요? 오늘 소개해 주실 이 단편이요? 이 책이요? 도대체 뭘까요? 네. 문학이죠. 장르는 문학. 문학이다. 네. 저는 거의 호러물 같았어요. 호러라고 볼 수도 있죠. 너무 엽기적이어서.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엽기성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막 뭐야 이거 읽고 나서 너무 찜찜한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 소개받으시면 원래 이야기도 막장이 더 네, 재밌는 좀 편이라고. 구미가 좀 당기실 겁니다. 네. 오늘 책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가져온 책은 제임스 설터의 어젯밤이라는 소설집이고요. 여기에 표제작인데 이제 마지막
네. 수록작이자 표제작인 어젯밤을 가져왔습니다. 제임스 설터의 어젯밤이라는 책. 이 책 표지도 굉장히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관능적이죠. 관능적이고 도발적이에요. 한 네. 여자가 뒤 등을 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네. 그 어젯밤 말고 그 앞에 소설들도 다 좀 이런 식인가요? 네, 좀... 비슷해요. 오. 그래서 이 표지가 어젯밤 표제작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다 어울리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저 이런 류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찬찬히 앞에 좀 당겨서 다 봐야 되겠군요. 네. 주로 이제 국내 작가들 네. 특히 이제 좀 단편 위주로 그동안 많이 소개를 해오셨는데 네. 오늘 장윤진 작가님께서 제임스 설터의 소설을 들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주로 국내 작가들의 단편을 많이 소개했었는데 또 해외 작가도 소개를 몇 번 했었어요. 저번에 장강명 작가님과 같이 했을 때 제가 존 치버 작가의 단편 소설 소개했었고 또 그다음에 레이먼드 카버 거도 저희 한번 읽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존 치버 레이먼드 카버 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뭔가 제임스 설터도 해야 되지 않나? 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국의 단편 문학의 네. 대가 그래요. 이십니다. 네, 그래서 현대 단편 문학의 치버, 카버, 설터 요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률이 많네요. 그러네. 그래서 어디 가서 조금 책 좀 내가 문학 좀 단편 좀 읽는다 하고 싶으면은 앞에 거 떼고 뭐 카버 읽어봤어? 치버 읽어봤어? 이렇게 아는 척을 좀 할 수 있고. 이거 적어놔야 되겠다. 아무튼 네. 아니 저 한 편씩 다 만나봤으니까 어디 가서 네. 아는 척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약간 연령대들도 좀 비슷한 작가들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연령대도 비슷하고 요 제임스 설터도 미국 소설가고 네. 뉴저지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쭉 자라셨고 원래는 조종사셨어요. 사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한국 전쟁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사실 돌아가셨어요. 25년생이시니까. 좀 그래 연배가 다 있으신 분들이구나. 네네. 네. 그래서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 전쟁도 경험하셨는데 그때 군에서 쓴 사냥꾼들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네. 그때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혹시 거기는 뭐 한국 전쟁이 좀 배경이 되는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경험이 녹아 들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아메리칸 급행열차가 똑같이 여기 마음찬책 출판사에서 출간된 걸로 유명하고 가벼운 나날 그리고 요 책 어젯밤이 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번역된 것 중에서. 네. 저희가 스포일러가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피하고 싶으신 분들 책을 먼저 읽고 다시 듣기로 마저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도 콩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병든 아내를 안락사시킨 뒤 남편이 벌이는 행각과 스릴러 못지않은 반전이 담긴 작품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설터의 이거 정말 상상이겠죠? 뭐 어디서 들은 얘기도 아니고 100% 저는 상상이라고 믿고 왜냐하면 이게 안락사 저는 그것부터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안락사가 이제 합법적인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뭐 자기가 셀프로 하는 거는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배경이 미국인데 아무튼 네. 이거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상력으로 그냥 그 잠깐의 그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그 표제작 어젯밤의 줄거리 뭐 길진 않지만 또 재미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월터 서치라는 번역가가 이제 주인공이고요. 마리트라는 아내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네. 어떤 장면에서 시작을 하냐면 그 수잔나라는 친구와 부부가 다 알고 지내는 친구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리트라는 분이 직접 부른 친구고. 네. 월터. 이제 그 남자 이름이 월터고 아내가 마리트. 네. 그리고 수잔나라는 친구가 이제 도우러 왔어요. 네. 수잔나는 이제 약간 동네에 사는 여자죠. 그 네. 옆집인가요? 뭐 그렇죠. 네, 신뢰하는 친구고 네네. 제가 요 시작 부분을 어떻게 설터가 시작을 하고 있는지 살짝 낭독을 해볼게요. 네. 네. 이제 안락사라는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굳이 또 이제 옆집에 있는 한 여인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 저희는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걸 간략하게 소개를 듣고 시작했지만 이 책을 처음 읽는 독자는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 병인지를
굳이 뭐 어떤 아미다 이렇게 얘기하지 얘기는 않고 없죠. 네. 보여주는 이 장면이 참 세련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관능적인 드레스를 입었지만 네. 뭔가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고 뭔가 처져 있고 기운이 없고 그리고 막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거를 보는데 다시는 소용이 없을 물건들이었다라고 네. 하고 또 이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도 보여줘요. 이렇게 막 병에 들어서 뼈만 앙상한데도 당신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어떤 밤인지 그들이 그 일을 하기로 한 그 밤이었다라고 하면서 독자들에게 무슨 밤이야 무슨 일이길래 이런 궁금증을 막 자아내는 거예요. 네. 저 이 문장도 좋았어요. 행복한 나날들을 위하여 하면서 짠을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사실상 죽기 전날인 거잖아요. 네, 네. 죽기로 마음먹은 전날. 그러는데 그런 건배사를 하는 것도 조금 기이한데 네. 갑자기 아 맞다 이걸 잊었네라는 듯이 미소를 짓는데 미소랑 반대되는 것 같은 미소를 지었다라고 네, 하는 게 네. 이게 사실 저는 뭔가 영상 매체와는 다른 소설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정말 연기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고도의 연기력을 그쵸. 필요로 이걸 누가 연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봐요. 연기를 해요? 미소에 반대되는 게 있다면 바로 그 미소를 네. 갑자기 까먹은 듯이 갑자기 장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어렵기도 어렵고 또 만약에 영상으로 찍는다고 하면 네. 어떤 명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100명이 보면 똑같은 그 100명이 다 하나의 미소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책은 읽는 사람마다 각자 그 머릿속에 그 이상한 미소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게 참 매력이 아닐까 그쵸. 소설을.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대충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벌써 되게 약간 눈치가 느낌이- 빠르시다. 그 정도 눈치는 이제 있어야죠. 근데 그러면서 계속 어떤 생각을 하면서 몰입하고 봤냐면 그래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죽음이라는 순간을 택할 수 있고 나에게 하룻밤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계속 그 감정을 이입하면서 봤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역시나 이제 비슷하게 뭔가 최후의 만찬을 하러 이제 네, 또 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좀 언급이 돼요. 냉장고 네. 안에 지금 주사기가 들어 있고 아, 네. 뭐 꺼내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런 일을 치르는데 이제 마리트 본인이 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도와줄 한 명을 부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슬퍼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사실 남편은 너무 슬퍼할 거 아니에요. 이 월터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그래도 한 달이 건너 있는 네. 다른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수잔나에게 오라고 한 거예요. 이웃에 사는 수잔나에게. 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녁 식사인 척하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언급도 나오고 평소처럼 행동하기 쉽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이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저는 그러고 싶긴 한데요. 나중에 그 전날 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뭐 과거에 뭐 엄마도 좀 떠올리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엄마 얘기하는 부분 되게 좀 짠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마리트가 네. 어떤 기억은 갖고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월터를 만나기 전 어렸을 때의 기억 그리고 집 이 집이 아니고 네. 그 어린 시절의 집, 침대가 있던 원래 그 집, 그리고 거기서 그 집에서 보던 층계참에 있는 네. 창문으로 보던 풍경, 그리고 자기가 잘 때 허리를 굽혀서 굿나잇 키스를 하던 아버지, 그리고 팔찌를 차던 엄마인데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램프의 불빛에 손목을 비추면서 팔찌를 차던 엄마. 어떻게 어린 시절에는 사실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 머리에 딱 남는 그 하나의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내가 갖고 가고 싶은 기억과 버리고 싶은 기억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그쵸?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운인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되게 소박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는 거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러 레스토랑에 가잖아요. 가고 네. 부부가 이제 앞에 타고 수잔나가 뒷좌석에 네. 앉아요. 거기 따라가는 그 수잔나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그쵸. 네. 따라가는데 네. 이제 독자들은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정확히 몰라요. 여기서부터 마리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게 돼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인 내일을 그녀가 보지 못할 내일을 상상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세상이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한 자체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장면도 좋았어요. 와인이 비싼 거 시키잖아요. 아니, 레스토랑. 마지막 날 밤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 먹어야죠. 아, 그거 있나요? 네. 그래서 슈발 블랑이에요. 네, 슈발 네. 블랑 한 병 주세요. 네. 한 다음에 $35가 넘는 와인을 시켜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시켜요. 한 10배가 되는. 네, 예, 그렇죠. 500, 뭐 600불 가까이 되는 네. 와인을 시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되게 막 차려입고 갔었잖아요. 돌아오면서 오늘 밤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감동적인 내 착각인가? 이러면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아, 수잔나 몇 살이라고 했지? 그랬더니 29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부부보단 젊겠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집에 와서 월터가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걸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그것만 남았잖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주사 바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리트가 아, 나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겠다. 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 이제 수잔나랑 월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수잔나가 아, 나 못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네. 왜 눈치 없이 거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나 가야지. 가겠다. 저 굳이. 갈게요. 그랬더니 네. 월터가 아니야 가지 말라고. 근데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나 혼자 지금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 그냥 있어달라고 했는데 아, 나 못하겠다고. 그래서 가요. 수잔나가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2층에 있는 아내를 실크 드레스를 입은 아내를 굉장히 예쁜 옷과 립스틱을 맞아요. 바르고 아주 최고로 단정한 모습으로 이제 눕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그 영상화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나만의 버전으로 죽음을 앞둔 한 여인이 자기가 네. 꾸밀 수 있는 가장 예쁜 색의 립스틱을 바르고 가장 자기 몸에 잘 맞는 드레스를 입고 누웠는데 눈화장도 했다고 눈화장도 됐어요. 하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남편이 주사 한 방으로 이제 모든 것과 헤어지는 그 직전입니다. 네. 남편도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보드카 한 잔을 마시고 올라가죠. 맞아요. 네. 맨정신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네. 월터에게 이제 그녀가 이게 네.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월터? 맞아요. 그랬더니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는데 그 월터의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왠지 끔찍했다. 같이 가자고 붙잡는 것처럼. 저도 이 부분 저는 사실 네. 작가가 써준 그냥 순서대로 받아들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요 초점 인물에만 이입해서 읽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먼저 이게 맞는 거라고 하면서 하는데 손을 잡았는데 죽기 전에 그게 끔찍하고 같이 가자고 붙잡는 것처럼 느꼈다? 그게 조금 약간 여기서 의문이 오잉? 하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날 사랑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그가 또 그럼 이러니까 건강하셔야 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날 사랑했나요? 네, 마지막 순간에 이 아내랑 막 지금 키스를 하잖아요. 소름이 돋 지금 이게 소름이 돋죠. 이 마지막 장면 또 얘기하는데. 이상한 방식의 남양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리고 키스를 하는데 마지막 키스를 하는데 뭐 순간적으로 두렵지 않았고 아내가 건강하셔야 해요 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는 실제로 건강했다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건강한지 막 묘사를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리트가 딱 남편 껴안고 마지막 키스를 하는데 이렇게 느낍니다. 순간적으로 두렵지 않고 다시 살 것 같다. 예전처럼 젊어진 채로. 왜냐하면 남편의 건강한 몸을 안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도 기억나요? 그러면서 베이츠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요. 나는 바로 알았다. 너라는 걸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때 이제 남편의 주사기가 막 흔들려요. 흔들리고. 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니까 월터가 숨을 쉴 수가 없었지만 네. 그녀를 시간의 흐름 밑으로 밀어 넣죠. 그리고 이제 다 치렀잖아요. 모든 것을. 네. 그리고 내려와요. 여기서부터는 1층으로. 여기서부터 내려오는데 네. 수잔나가 아까 갔잖아요. 네. 집에. 네. 근데 안 가고 기다리고 차에 있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구나. 그랬더니 내가 집 안에 있기가 싫었다. 그랬더니 다 끝났다. 들어와. 그리고 들어왔는데 수잔나가 이래요. 저 부인이 정말 내가 도와주길 바랬냐. 그랬더니 정말이야. 걘 아무것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리 와. 이러면서 키스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거사를 치르죠. 내 언니였던 거예요. 수잔나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네.
그리고 키스를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정말 너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진짜 책을 읽으면서 육성으로 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허로요, 허름은. 네. 그냥 뭐 사실 단편이라 이제 뭐 스포일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해버리긴 했는데 네.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안 하면 이게 얘기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죠. 워낙 유명한 얘기기도 하고. 네. 여기까지. 예.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어젯밤이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제목이 라스트 나잇 아까도 이제 그쵸.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밤이라는 또 이중적인 의미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어젯밤이란 제목이 참 너무 잘 지은 제목인데 이게 사실 번역에 이 중의적인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last night이 그 원제인데 네. 뭐 마지막 밤이란 뜻도 있고 어젯밤이란 뜻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 네. 너무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그래도. 마지막 밤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누구에게도 마지막 밤인 수잔나와 이 내연 관계에 있는 그 두 사람과의 마지막 밤이었던 거예요? 그 둘의 사랑의 마지막. 네. 이제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상황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네. 네, 어찌 보면.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마지막 그 이제 안락사를 선택한 마리트 입장에서 수잔나와 자기 남편의 관계를 다 알고 일부러 처음부터 불렀나 이런 생각도 막 들었거든요. 저 아나운서님은 정말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못했던 생각을 항상 그래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많은 치정극들을 접한 저로서는 뭔가 하나를 더 꽈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엄청난 복수잖아요.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이게 라스트 나잇이 마지막 밤과 어젯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해석으로 하나만 채택을 할 수 있어서 어젯밤으로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것이 약간 그 복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마지막 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그 마리트의 입장에서는 그렇네. 네. 어젯밤에 그 일이 있었는데 어제라는 건 오늘이 있기 때문에 어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녀에게는 마지막 밤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이 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네. 사건이 있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으로는 이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네.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짧고 한편에 아주 재밌는 컬트 같은 단편 영화를 본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네. 짜릿했어요. 그냥 오싹오싹한 게 문장들도 그렇죠. 아주 근데 짧게 짧게. 네. 맞아요. 네. 마지막에 그 작가의 말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랬죠. 제가 이 책의 작가의 말을 네. 좋아하는데요. 보통 작가의 말에는 다 그렇게 담는 경우도 있고 안 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사실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써주는 작가님들도 있고 안 써주는 작가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의 말의 제목은 이야기의 탄생에 대하여예요. 심지어. 궁금해요. 네. 그리고 단편을 완벽하게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그 존 치버 얘기하고 레이먼드 카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존 치버 얘기할 때 존 치버 단편집의 뒤에 연보에 뜬금없이 레이먼드 카보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이런 얘기 나와서 맞아, 제가 맞아. 아니 유명한 작가 되면은 내 인생의 치부가 남의 책에 심지어 네네. 이렇게 내 얘기가 막 실린다고 했는데 여기 레이먼드 카보 얘기가 또 나와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밍웨이는 되게 확신에 차서 쓰는 편이고 레이먼드 카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편집자가 뒷부분을 써준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써. 공공의 적인가요? 왜 여기저기 너무 친한 돌림판? 너무 친해서 막 이렇게 네. 쓰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레이먼드 카보가 또 갑자기 여기서 또 좀 불쌍했고 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이런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떤 작품들은 그냥 들은 얘기를 쓴다. 엿들은 대화나 본 일을 적듯이 그냥 몇 분 만에 쓰기도 한다. 네. 완성은 아니더라도 그게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여러 단편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편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요거는 누구랑 저녁 식사하다가 본 거를 썼고 요거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 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자기가 어디서 들었던 건지 막 써요. 그럼 이 마리트와 월터 얘기는 이 작품은 어젯밤은 파티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했다. 봐요. 네. 어디선가 일어났을 법한 얘기라는 되게 거잖아요. 솔직하지 지금.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세상에. 얘기는 없었지만 네. 남편이 똑같아요. 남편이 네. 아내의 자살을 도왔는데 어쩌다 일이 잘못되어서 다음날 아내가 깨어나서 걸어 내려왔다. 사실
이거잖아요. 아, 거기에 이제 내연녀를 끼워 넣은 거군요.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주요 줄거리가 같은데 제가 이거를 언제 읽었냐면 그 회사 잠깐 쉬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습작 공부할 때 요거를 다 같이 이제 모임에서 읽었어요. 거기 대학원생들 소설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요걸 읽고 뭐 이렇게 짧고 그리고 뒤에 작가의 말 보니까 들은 얘기 그냥 썼대. 이게 뭐 소설이야 이러면서 막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분량에 맞아요. 이렇게 간결한 문장으로 맞아요. 네. 이렇게 짧은 얘기인데 이렇게 몇 번의 사람을 놀래키면서 정말 호러가 아니냐 스릴러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맛깔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누가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지금 이게 20쪽 분량의 정말 짧은 정말 단편인데 짧아요. 저희 지금 30분 동안 얘기했는데도 더 얘기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힘이 있는 문체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아무나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한번 직접 써보셔라. 절대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저 굉장히 짧고 아주 정말 아까도 그 표현했지만 오싹하게 정말 남행 특집 같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어젯밤 소설과 어울리는 곡 좀 들으면서 오늘 시간도 마무리해 볼까요? 네, 아리아나 그란데의 네. Thank You Next를 들고 왔습니다. 아, 이제 뭔가 더 이어진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이 노래가 아리아나 그란데가 약간 자전적으로 전 남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넌 요거 고마웠어. Thank you next. 넌 요거 고마웠고 Thank you next. 이런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갈아타는 장면을 보여주는 노래 같아서. 네. 마리트가 어서 저 병세를 회복해서 빨리 갈아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 남자는 정말 갖다 버려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Thank You Next 아리아나 그랑데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제임스 설트의 작품집 어젯밤의 표제작 어젯밤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중에서 가장 읽고 싶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 구한회 M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한회 MD입니다. 네. 요즘 더우니까 쇼핑몰들 많이들 가시잖아요. 거기 이제 대형 서점이 이렇게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저도 이제 항상 그냥 한번 들려요. 슥 한번 지나갔다 나오는데, 와, 우리 구한의 MD님이 소개해 주신 책이 계속 딱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우리가 소개한 책, 내가 소개해줘서 잘 될 책,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우리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렇지 않아도 시원한 쇼핑몰에서 그런 책을 보셨으면 좀 더 시원한 기분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엄청 반갑고.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더운 여름에 오히려 이제 여름이 가장 독서 인구가 많아진다, 독서량이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책 출판도 좀 많아지나요? 판매량이 느나요? 책도 많이 나오고요. 고객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요. 정말 얼마 전에 그런 뜨거운 더위를 겪어보니까 이럴 때는 일 좀 그만하고 정말 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가장 보기 좋은 게 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너무 더워서 책을 못 읽겠다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시원한 데 가셔서 이렇게 읽으셔야겠죠. 네, 너무 더워서 책 읽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날씨가 좋아지면 또 다른 일 때문에 못 읽고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책은 항상 읽을 수 있으니까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게다가 또 초록초록한 책을 가져오셔서 마음까지 시원해져요.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제목이 버려진 섬들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약간 서늘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굉장히 예쁜 초록의 사진 같은 책인데 어떤 의미예요? 이 책 표지의 사진을 보시면 나무가 가득한데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버려진 섬이란 한때는 사람이 머물고 생활했지만요. 언젠가부터 다 떠나버려서 지금은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싱그러운 표지와 달리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장소는 지금은 아쉽게도 황폐해진 지 오래입니다. 저자는 이런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탐사하고 기록을 해서 책으로 묶었습니다. 마치 글로 보는 환경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의 책입니다. 사람이 한때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곳,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이 버린 섬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참고로 원서 제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버려진이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네, 주긴 네. 하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떠나간 덕분에 다시 생명이 피어나고 회복이 진행되거든요. 이처럼 자연의 자체 치유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네, 몇 군데 지역이 소개가 되나요? 뭐 이렇게 섬들만 찾아다니는 건가요? 책에서 소개하는 장소는 모두 12곳입니다. 12곳. 저자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저널리스트 캘 플린인데요. 네. 아마도 더 많은 장소를 찾아다닌 다음에 이 중에서 중요한 장소만 좀 추렸을 것 같습니다. 그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쟁, 원자로 용해, 자연재해, 사막화, 환경 독성, 방사선 비폭, 경제 붕괴 등으로 파괴된 이미 최악의 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장소들을 여행하며 2해를 보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목의 섬은 외부로부터 차단된 장소를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섬이군요. 근데 뭐 전쟁, 아까 방사선, 원자로 용해, 경제 붕괴. 아니 이걸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서운 이런 주제를 찾아서 일부러 다닌다는 것 자체가 다큐 투어하는 분인가? 뭐 이렇게 적막한 지역을 탐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짐작하자면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인 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저자의 말을 일부 옮겨보면요. 예. 세계 최악의 장소를 장황하게 다룬 이 책은 실로 어둡고 절망스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이 책은 구원의 이야기다. 지구상에서 가장 심하게 오염된 이 지역들은 생태학적 과정을 통해 이전의 모습을 스스로 복구해낸다.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모든 희망이 상실된 것처럼 보일 때도 네. 자연은 여전히 다른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굉장히 그 저제 문장이 시적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과학책이라고 들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또 산문 느낌을 주는 것 같고 그 요즘 약간 추세인가요? 과학서적이면서 에세이 분야로도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류의 약간 장르가 유행인가 봐요. 저도 이 책 곳곳에 문학적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책의 대표 분야는 과학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막 전문적인 딱딱한 이론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처럼 에세이 책이고요. 과학적 에세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특히 그 12편의 글을 마무리할 때마다 저자가 각 장소의 풍경을 아련하게 묘사하거든요. 이때 그 여운이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냉철한 이성과 낭만적인 감성을 모두 담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과학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MD님들 이제 또 오시잖아요. 네. 이런 과학 에세이를 종종 소개해 주시는데 이게 아무튼 요즘 조금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저자의 좀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떠나볼 차례인데 첫 번째로 안내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첫 번째 장소는 키프로스입니다. 아, 예. 지중해 섬나라고요. 원래는 그리스계와 튀르키예계가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그리스계 민족주의자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튀르키예도 군대를 보내서 이 키프로스 북쪽을 장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때 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 이렇게 분단이 되었는데 이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나라에는 완충구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DMZ처럼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자는 이곳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겠죠, 물론? 네, 저자는 이 무인지대의 환경이 지금 어떤지 독자에게 소개하는데요. 네. 한 산간 마을을 보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으스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종 다양성은 정말 높다고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한때 개체수가 30마리까지 줄어들었던 무플론이라는 양이 있는데 지금은 3,0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쟁 때문에 출입 금지 구역이 되는 바람에 야생 생물들이 보호되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저자는 이런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네. 페루와 에콰도르의 경계도 이런 환경이 있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환경적 가치가 높은 완충 지역을 여러 곳 소개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이 하나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네. DMZ가 나와야죠. 한반도의 예. 비무장지대도 예. 꽤 비중 있게 설명을 합니다. 아, 여기 나와요? 네, 나옵니다. 그 12곳 중에 하나요?
얼마예요? 12곳 중에 키프로스의 장이 있는데 그 키프로스를 설명하면서 한반도에도 이런 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저자는 이곳에 자연보호구역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얘기가 나와서 반갑긴 하지만 이게 또 막 자랑할 만한 또 이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좀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키프로스 이야기를 가장 먼저 소개를 해주신 이유가 또 우리가 또 우리나라 네.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키프로스도 네. 한반도도 네. 평화가 찾아오기를 더 기대를 하고요. 네. 기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1부에서 다루는 곳이 이 키프로스 말고도 뭐 에스토니아의 농장지대나 그 유명한 체르노빌 지대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자가 1부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부재하면 환경에는 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인위적으로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요. 그냥 해당 지역을 딱 닫아버리고 네. 인간의 출입을 금지하면 야생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이 가장 바라는 것,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냥 인간이 자신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자연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죠? 1부의 내용이 딱 정확히 그렇습니다. 뭐 좀 긍정과 낙관이 좀 느껴지는 1부였고 2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2부는 1부하고는 주목하는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저자는 이번에는 미국의 도시 디트로이트를 찾아갑니다. 네. 한때 자동차 산업이 융성했던 이 도시는요. 네.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요. 그리고 빈집이 늘어나니까 우범 지역이 확대되고 네. 범죄율 또한 증가하는데요.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는 방금 말씀드린 키프로스나 체르노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거고 여기는 오히려 사람들이 있으니까 범죄율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사람이 네네.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이 지역에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범죄자도 있지만 그 자신의 집과 터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일부와 달리 버려진 농장이나 들판이나 그런 자연 환경이 아니라 버려진 도시의 현실은 어떤가 네.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려고 여전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한 자원봉사자 그룹의 이름이 디트로이트 모어 갱이에요. 갱이요? 이름만 보면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모어가 잔디 깎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남성 회원들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아저씨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폐교의 운동장이나 공터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가꾸고요. 그리고 집마당에 잔디가 수북히 쌓여 있으면은 그거를 깎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생각을 하면 회복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다. 사람이 꼭 떠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1부에서는 자연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내버려 두자였는데 이제 2부는 그래도 사람이 희망이다. 뭐 이런 호소가 좀 담겨져 있네요. 네, 작가의 시선이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연과 인간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생각해 보게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3부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이 또 한 번 바뀝니다. 3부는 뭐 어떻게 밝은 방향으로 바뀔까 아니면 좀 어둡게 변하나요? 어떻게 달라지죠? 아쉽게도 3부가 이 책에서 가장 암울한 부분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길게 드리운 그림자이거든요. 3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인간이 자연을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자연이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자는 이번에는 아주 바쁘십니다. 이번에는 1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럽의 숲으로 찾아갑니다. 프랑스의 네네. 베르댕이라는 지역인데요. 네네. 작가는 이곳을 금단의 숲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르댕은 제가 저기 세계사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굉장히 1차 대전 때 굉장히 길게 전투했던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1차 세계대전이 맞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전투원이 가장 밀집된 지역에서 맞아요.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엄청난 양의 탄약과 화학 무기가 남게 되는데요. 네. 이 무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 수거해야죠. 아마 지금도 수거 중일까요? 물론 탄약은 당시에 네. 수거를 해갔는데요. 네.
화학 무기는 수거를 해가지 않고 참호를 판 다음에 한 곳에 모아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1928년의 일인데요. 네네. 이때 총 28만 개의 화학 무기가 불타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때 생성된 가스가 그 지역의 땅을 오염시켜서 네.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928년이면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죽음의 땅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측정을 해보면 땅에 네. 비소나 뭐 아연, 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네. 다만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가능해요? 네. 이번에도 자연이 해답인데요. 네. 이렇게 오염이 심한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중금속 고축적 식물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땅에서 중금속을 빨아들이면 네. 그만큼 땅이 복구된다고 하는데 이 식물들이 베르댕에서도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식물들이 일정 정도 자라면은 그거를 수확해서 폐기하는 걸 식물 환경 정화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 방법이 그 인간들이 그 땅 속의 중금속을 그 인위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파내는 것보다 훨씬 환경을 정화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식물의 힘이 이렇게 네. 세군요. 그러면 지금 금단의 숲이라고 지금 이렇게 앞에 그 이름이 지어진 베르댕도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화학재가 조금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빠른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네. 네.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 적합한 환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근데 말씀처럼 속도는 굉장히 느리겠죠. 네. 100년 전에 입은 오염이 아주 심했으니까요. 또 3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연은 언젠가는 치유된다. 하지만 입은 상처가 클수록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부가 남았는데요.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저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혹시 흥미가 있으셨으면 네. 4부의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흐름상 굉장히 어두운 얘기로 한번 갔으니까 좀 밝게 좀 반전이 있나요? 지금까지의 시선을 모두 네. 종합을 해서 종합해서 우리 한번 이런 관점에서 지구를 네. 생각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끝납니다. 아하. 이 책 버려진 섬들을 읽고 그 파괴되고 있는 지구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테고 아마 좀 이런 지구 환경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요즘 세대들이. 그 독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침 같은 것도 좀 내려주나요? 저도 그것을 계속 찾으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자는 계속 암시만 주고요.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저렇게 해라 이렇게 네. 현실적인 그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과 문명이 자연을 계속 파괴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해결책이 또 너무 쉽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대신에 이 책을 한번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읽어보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고 네. 한번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답보다는 아주 귀중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추가하면요. 네. 인간이 나쁘다, 인간이 미안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은 자연을 실제로 파괴하기도 했죠. 하지만 엄연한 생태계의 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반성하고 성찰하자고 말하는 이 책을 쓴 것도 결국은 인간이고요. 자연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는 말되 자연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버려진 섬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사실 환경 문제나 이런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게 살았던 세대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더운 거 보면 결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의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찜통 같은 그죠? 이런 기후 변화에 좀 시달리지 않아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 이런 책도 굉장히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네. 내년에 조금 덜 덥게 내가 생활하려면은 네. 당장 노력을 해야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니 해야 돼요. 네. 이게 미력 하나만 뭔가 변화는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책과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요? 책에서 언급된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철원에서 평화를 기원하며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네. DMZ 피스 트레인입니다. 이 행사에서 올해 공연되었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올해 공연됐던 노래예요. 네. 그 까데호의 물이라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켈 플린의 버려진 섬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자연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이다. 이 말 꼭 기억하면서 오늘 추천해주신 까데후의 우리 들으면서 고한회 MD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